매주 월요일 범죄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그 속의 심리를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아르고심리, 네이버 오디오북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일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첫째 주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일기. 오늘은 조윤아 양 관련 사건과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랬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계속 뉴스를 팔로우업하고 있었는데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조윤아 양의 가족들은 전남 완도의 풀빌라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20일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체험학습을 신청하죠. 그리고 23일 가족이 탄 차가 완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4일 조윤아 양과 그 가족이 풀빌라에 투숙하기 시작했고 30일 23시경 숙소 CCTV를 통해 가족이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윤아 양은 어머니에게 엎여 있었는데 축 늘어진 상태였고 아버지는 왼쪽의 손에 무언가를 들고 함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1일 새벽 1시경 조윤아 양과 어머니의 휴대폰 전화가 꺼졌고요. 새벽 4시경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장소는 선착장 인근이었어요. 이 사건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6월 15일 학교 측에서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자 연락이 닿지 않아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처음 조윤아 양의 소식을 알게 되었던 그 실종 제보를 24일 날 나가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뉴스를 본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그냥 실수이기를, 그리고 그냥 여행의 기간이 길어진 거기를 하고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일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진 송곡항 근처 바다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일 가족이 타고 완도에 입성했던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게 되죠. 29일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승용차 안에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시신 부검을 통해 조윤아 양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 국가수 검증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했는데요. 일단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사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익사라면 언제 익사를 하게 된 것인지 몸 안에 남아있는 플랑크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사 외에도 여러 가지 정밀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아마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가족이 윤아 양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체중이나 키를 볼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서 신체적인 학대 혹은 밥을 안 주거나 이런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조양의 부모는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던 중에 21년 7월 달에 폐업을 했고 그 시기에 즈음 어머니도 퇴사를 하고 두 분 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청구서, 카드대금 독촉장, 민형사 소송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서면 우편물들이 와 있었다고 해요. 집안도 엉망이었고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수면제와 루나코인이 검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현재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윤아 양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발견된 차량 상태를 한번 볼게요.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뒷자리에는 아내로 추측되는 여성과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나머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그리고 인양 후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살이나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리고 인양한 상태가 아주 동일하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상태죠. 기어는 주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상 물에 들어가면서 주차 기어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바뀌게 된 다른 원인들, 뭔가가 들어와서 부딪혔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과수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모의 행동,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 마지막 CCTV 영상, 검색 기록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월요일 리뷰를 하는 사건 중에 이렇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리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범죄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팔면서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하는 이 범죄일기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조윤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리뷰를 하냐?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루도 늦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건이 그저 부모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넘겨버리면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 유형 중에 이 사건은 이중보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대체로 재정적인 고통이나 병에 걸렸거나 혹은 다른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살을 하면 남겨질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을 염려해서 자녀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자살 미수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2019년 통계 중에 11%, 그러니까 살인사건 중 11%가 이런 유형에 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지가 죽었으면 죽었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죽여? 왜 걔의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다루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 없이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부모가 생각했다면 아이를 죽이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속살해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많아졌어요, 최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혹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가족들도 다 타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말일까요? 저는 그 반대로 당신의 아이는 당신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국가는 당신의 아이가 혼자 자라도록 두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연대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 대신 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있을까? 남편 말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키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양가 다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아이를 키워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 선고가 떨어졌고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망 선고가 떨어진 병실 앞에서 저희 아버지는 망연자실해서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었고 두 이모 그리고 할아버지, 삼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 이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부가 남자라서 딸 혼자 키우기 힘들 테니까 나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둘 키우나 셋 키우나 똑같아. 내가 키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키워줄 수 있을까? 사실 쉽게 이 아이가 내가 없어도 행복할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건 어려워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내 아이가 배를 골지 않을까,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내가 없어도 내 아이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조윤아 양을 살해한 부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나쁜 행동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해를 하게 된 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을 용기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하냐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절대 예방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성립된다면 일단 자살률부터 줄여야 되겠죠. 이 문제는 자살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자살 통계를 보면 자살의 원인 중 경제생활 문제가 25.4%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 이후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살자 수로 보면 3,249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한국 코로나 이전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던 시기, IMF 때 자살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자살 통계를 보면요. 1998년도에 자살을 선택한 남자가 그 1년 전, 97년에 자살을 선택했던 남자보다 약 50%가 증가했어요. 이때를 자살 통계에서 자살의 1차 폭증기라고 부릅니다. 그 후 3년간 자살률이 뚝 떨어지다가요. 다시 슬슬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가 급변했고 그리고 그 급변한 사회에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아노미 이론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통계가 지금의 사태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살한 사람들의 유형을 봐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IMF 이전에는 30대 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들이 대부분의 자살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려난, 그러니까 빨리 은퇴를 하게 된 60대의 노인들, 그리고 40대의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요, 자살 사고에 있어서는 연예인이나 청소년 자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영업자가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 40대는 사실 경제의 척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연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는 자신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40대가 휘청휘청하게 되면요, 위아래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더 있죠. 이 사건처럼 이 40대에게는 위와 아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같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자영업자, 특히 자신의 일터를 잃고 혹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삶이 아득한 거예요. 사실 2020년 자살 통계에서는 19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자살률이 떨어진 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질병같이 굉장히 큰 위협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뉴스를 접하면서 사망자 뉴스를 매일매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소중하고 다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는 자살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 위기는 다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슬슬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진 후 들이닥치는 쓰나미처럼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고물가.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자살 혹은 자살하기 전 자녀 혹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비율이 높아져요. 즉, 이런 사건의 원인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트렌드처럼 굉장히 쭉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기사로만 찾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면 6월 23일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날 중증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숨지게 하고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3월 2일 생활고를 겪던 중에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살해한 미혼모 사건도 있었고, 4월 5일 생활고로 아들 둘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비속 살해 사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 중 관련한 사건 몇 가지를 추려온 거예요. 그런데 보도된 사건은 이보다 많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런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이 있다고 국민이 느끼게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죽을 듯이 힘들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누군가, 적어도 정부는 내가 이렇게 배를 골고 처절한 상황에 있지 않게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냥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고요. 아예 일을 할 자리가 없고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돈 해주고 끝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서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사회 말고 대면 사회로 빨리 진행이 돼야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옆집 아주머니가 잡채도 해다 주시고요. 뭐 화채도 해다 주시고 수박도 잘라 주시고 우리 집에서 귤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는 걸 알면 똑똑 문 두드리고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할머니랑 같이 먹자. 이러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요, 그 마음과 오지랖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는 것도 사실 뻘쭘해요. 왜냐면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음식을 해서 주면 상대도 언젠간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채감을 느낄까봐 오히려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에게 한 번도 인사하지 않더라도 눈도 안 마주치고 뭔가 뻘쭘한 공기가 흐르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아 저는 몇 층에 살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요. 아이가 타면 인사하면서 학교 끝났어?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아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작은 관심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부가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고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진짜 너무 슬펐어요.
다 완료가 된 사건을 리뷰하는 것도 마음이 먹먹한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부터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를 이렇게 마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루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기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6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해안 거리에서 5톤트럭에 실려있던 파란 박스가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박스에 담겨있던 맥주 2,000병이 확 깨졌고요. 도로는 하얀 맥주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적재한 문을 열고 운전을 했던 운전자는 망연자실한 채 혼자 맥주병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보던 시민 한 명이 맥주 박스를 한쪽으로 정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인근의 편의점 주인도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깨진 병을 정리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인 시민이 10여 명. 맥주병으로 아수라장 됐던 현장은 우산도 우의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치워주신 이 분들로 인해서 30분 안에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칫하면 맥주병이 사방으로 튀어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시민들 덕분에 사고는 물론 차량 정체도 하나도 없었어요. 더 멋있는 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의 그들의 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쿨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도 이 CCTV 영상을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지랖을 부려본 거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오지랖이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뭔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삶은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리뷰할 기사가 없기를 바랍니다.